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BS 서재희, 박대기, 김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이슈 이태원 참사 취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김지숙 기자가 현장에 파견 나가셨죠? 네네. 주말 사이에 현장에 가서 좀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리고 지금 추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파견 가서 예. 저는 이제 현장에는 안 가고 사무실에서 취재하고 이제 뉴스 만들고 했는데 예. 정말 저희 보도국도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K 시작한 일에 가장 지금 무거운 마음이긴 한데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나서 이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당장은 수습과 치유가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의 경위나 사전 예방 가능성을 따지지 말자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보다 정확히 확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얘기를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거나 그런 얘기를 유언비어로 몰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최근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 말이나 처신이 애도하는 국민에 비해서 지극히 수준 이하여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신 취재를 서재희 기자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비통한 소식을 전하다가 최근에는 책임 문제에 관한 거론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외신이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B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이태원의 현장, 예. 작년에는 경찰이 어떻게 통제를 했었는가 그 장면과 올해의 장면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굉장히 담담한 톤으로 얘기하지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 같은 경우도 어제 밤새도록 이제 제가 국제부 야근을 했기 때문에 예. 보면 주요 뉴스로 계속해서 다뤘고요. 그렇죠. 서울 특파원이 이제 현장을 연결하면서 현장 상황이 어땠고 통제가 안 이루어진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신 주목하는 거는 예. 이게 그 코로나로 인한 통제가 풀린 첫 해잖아요, 올해가.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더 모일 수 있었고 이런 대규모 군집이 근래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예. 더 많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이제 군집이 몰리는 상황이 예.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도쿄 같은 경우도 시부야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경찰들이 어떻게 통제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 특파원도 열심히 취재를 했고 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0388번님이 주최 측이 없다는 걸 늘 이 정부나 지자체 측에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 오히려 더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 주체가 돼야 하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근데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할 수 없었다는 식의 발언은 무책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무책임에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수습과 치유부터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니었고 어제 일단 수습과 치유를 하면서 차분하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였는데 용산구청장에서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책임 있는 라인에 있는 분들 말은 한없이 가벼워서 자 우선 먼저 지금 155명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20대가 103명, 30대 31명, 10대가 12명인데 지금 이분들을 위한 장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우선 각 희생자분들의 빈소가 네. 지역 병원에 마련돼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일대 한 43곳 병원에 그렇습니다. 안치되어 있는 모양이죠. 네, 이렇게 마련돼서 각자 장례를 치르신 다음에 이제 예. 정부에서는 이런 장례비를 지원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요. 예. 이 각 장례식장에 공무원들도 파견이 돼서 유가족분들을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가 되고 있어요.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국가 애도기간인 다음 달 5일, 이번 달이죠. 죄송합니다. 이번 예. 달 5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날에도 아마 보셨겠지만 뉴스를 현장에 계속 유실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렇다고요. 것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예. 유실물들을 다 수거를 해서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 원효로에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유실물 센터가 운영돼서 이거를 좀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이것도 이번 주 일요일 저녁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 기자께서 현장 취재하셨다고 했는데 주말에 투입이 돼서 현장 분위기나 목격자들도 그곳에 계셨던 상인분들은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우선 제가 갔을 때가 네. 그 일요일, 그러니까 사고 다음 날 아침이어서 현장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정말 필요한 인력들, 예를 들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경찰이라든지 소방에서 좀 인력들이 남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저녁까지 계속 있었는데 네. 주말에 이태원이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떠들썩한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이런 예. 분위기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였고요. 예. 그 일대도 굉장히 줄 서는 맛집들 많은데 예. 다 문을 닫으셨어요. 일단 다 문을 닫으시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문구들 다 써붙이시고 일단은 그 상인 연합회에서 우리 예. 애도 기간까지는 좀 휴접을 하자 이런 협조 공문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많이 닫으셨고 그 상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너무 사람이 많았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좀 통제하는 인력들이 조금 있었다면 좋았겠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쟁점별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경찰은 현장 감식을 시작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뭐 우선 형식부터 문제를 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어요. 경찰이 사전 예방을 못한 책임 있는 당국일 수 있는데 경찰이 조사하는 게 맞느냐. 뭐 어쨌든 그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뭐 미러냐 뒤로냐 하는 그런 부분 또 일방 통행이었다가 이번에 쌍방 통행이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공식적으로 부인했죠. 그다음 불법 시설물 통행 방해했느냐 이 근처 이 매장에서 내놓은 것들도 있었고 해밀턴 호텔이 일종의 불법 가건축물을 운영한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미 전날 사고 조짐이 있었고 신고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3일 전에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를 보니까 네. 사자회담 당시에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다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고 원인, 경위와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규명돼야 됩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인근 이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다음 SNS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들을 정밀 분석해서 이 사건의 초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주력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 뭐 누가 고의로 밀었다 이런 주장들 이런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밀었다 하더라도 그 고의성이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끔 고의적으로 했느냐를 밝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렇겠군요. 그리고 인근 업소 종사자들, 사고 현장 목격자들 이미 수십 명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건의 사고에 굉장히 큰 부분이 경찰들의 역할이었는데 예. 경찰이 과연 경찰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어떤 특정 몇 명 사람들이 밀었다 이런 증언들도 있고 그러게요. 그런 사람을 봤다는 얘기도 있고 보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연비어처럼 흐르고 있는데요. 이 예. 부분은 좀 수사에서 규명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예. 특히 말씀하셨던 뒤로 밀어 같은 부분에는 예. 복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은 처음에는 뒤로라고 이렇게 좀 빠져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들려서 미러로 잘못 들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도 현장 음성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헷갈리게 좀 발음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큰 목소리는 뒤로였을 것 같고 예. 당시에 이 사고 전에도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은 서로 합심해서 무사히 통과하자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20대 아주 어린 친구들인데 좀 약간 다수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잘 빠져나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은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은 과연 그 밀었던 그 사람이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 많이 잘못일까? 좀 더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 누가 치기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돌출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안전 요원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못했다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는 하되 예. 또 이런 점들은 따져봐야지. 그럼요. 앞으로 이런 사태를 또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박 기자가 약간 우려하시는 건 혹시 네. 한두 명이 밀어 하는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규명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묻듯이 여론이 이제 전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이 조금 걱정스러우신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겠죠. 물론 잘못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지만 이 모든 사태를 어느 정도까지 예견했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법적으로 가면은 책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장난기도 작용했을 네.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 이 젊은 사람들의 행사에 대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 행사의 위험성이나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일본에서 보이는 어떤 DJ 폴리스라고 하는 어떤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예. 주변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든지 예. 좀 배치를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어제 해보지. 예. 경찰에서 현장 감식을 했는데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예.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현장 감식을 하면서 3D 스캐너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목골목을 이제 입체적으로 좀 계측하고 스캔해서 예. 어떤 유실물이 있었는지, 이 골목의 구조는 어땠는지, 적정 인원은 얼마였는데 이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다 이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도 조금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구간별로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에 조사를 해서 향후 대책 수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선생님이죠? 될 부분이 예. 이 사고 예방의 의무를 국가가 다 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렇겠죠. 이게 단순히 당시에 경찰 병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냐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예. 통행을 방해하는 구조물이 있었다면 이게 왜 그렇게 설치가 됐고 관계 당국에서 그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사전에 취했었는지 누가 그럼 이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김영현님은 마침 또 그곳이 이제 일하는 곳이군요. 그래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 무섭습니다. 바로 앞이 일하던 곳이라. 그날 8시 넘어서 퇴근을 하는데 지하철 타는데도 1시간가량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뭐 안전과 관련해서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해주셨는데 그날 사고 직전에 운 좋게 또 퇴근하시는 분이 문자 주셨고, 지금 서재 기자가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른바 사전 예방 의무를 얼마나 국가나 지자체가 했느냐 하는 건데, 김진희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변명하기 바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발언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용산구청장은 할로윈과 관련해서 주최 측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축제라기보다 하나의 현상이다. 뭐 추상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주최 측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도 애매합니다만은 사전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총리는 또 유언비어에 대한 걱정부터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 예방 의무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언론에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13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137명의 경관이 배치됐다. 뭐 그건 적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이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취재하시는 분들은.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왜 자꾸 이게 주체가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느냐면은 이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이 지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내고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주최 측이 심의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요청 안 했다. 그래서 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이르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 재난안전법을 위한 시행령,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만든 자기들 규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법 재난안전법의 제4조를 보면은 예. 이런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조항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미리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다면은 매뉴얼을 만들지 못한 행안부라든지 이 경찰의 책임이 원초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규정상에서 주최 측이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지침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 내부의 사정일 뿐이고 예. 전체적인 법 구조는 우리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라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겹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안전을 그렇죠. 보호하는 것인데 예. 그거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책임이 경감은 되겠습니다만 좀 변명으로서는 너무 좀 구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 이후에 저희 이제 뉴스에도 많은 예. 전문가들이 이제 출연을 하셨었는데 예. 그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주목해서 들었던 부분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원인 조사까지는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책도 세우는데 예. 그게 시행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5년에 경북 상주에서 콘서트장에서 11명이 압사한 사고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매뉴얼도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박대기 기자가 언급하신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도 네. 이미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건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 어떤 그 원칙과 이런 이 기본적인 그 취지가 예. 실제 실효성 있는 시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실패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의 취지를 보는 게 아니라 시행령 같은 걸 통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우회로로 법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 여러 가지 제기됐던 경찰 사전 배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경찰 인력의 문제 뭐 기동대가 과거에는 출동했는데 없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통제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 사고 난 골목을 과거에는 통제했는데 안 했다. 이거는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일방통행이었는데 쌍방통행이었다 등등의 이 경찰 사전 배치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취재 과정에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뭐 정말 유언비어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볼 여지들이 있습니까? 일단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요. 예. 인력이 줄였냐, 인력을 줄였느냐. 인력을 줄였냐 먼저 설명해드리면 인력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적으면 30명 정도, 예. 많으면 90명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1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처를 못했냐 예. 하면 이게 사실 행렬을 통제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인파들을 좀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쪽에 치중이 된 게 아니라 치안이나 방역 활동에 치중이 된 인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렬 인파에 좀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예.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과거 기동대 출동했는데 왜 이번엔 안 했습니까? 라는 SNS에 지적들도 좀 있는데 이 137명의 인력들이 경찰 기동대 인력들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폴리스 라인 쳤는데 예. 왜 이번에는 안 쳤냐? 예. 근데 이거는 그 2017년에 폴리스 라인을 한때 쳤었다고 해요. 근데 예. 이 당시에 쳤던 이유는 너무 인파가 많아서 이거를 통제하려고 친 게 아니라 예. 경찰의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예. 인도로 다니던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위험해서 쳤다. 그리고 예전에는 쌍방향이었는데 왜 이번엔 양방향이었냐? 예. 이거는 일방향이었는데? 코로나 상황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아. 그때 양방향이었던 거는 작년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게 QR코드를 다 업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찍어야 했던 때가 찍게 있었잖아요. 하니까. 예. 근데 이 골목에 음식점들도 많고 가게들도 많아서 가게들마다 다 QR코드를 찍으려면 이 좁은 골목이 너무 번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입구에다 QR코드를 찍을 수 있도록 게이트를 설치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설명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멀리서 보면 예. 결국엔 대처를 못한 거죠.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예. 지자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예. 이런 상황들을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못했던 상황들이 결국엔 남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 됐던 게 얘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행정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하철 공사 측하고 이른바 이제 무정차 요청과 관련한 논란도 있고 또 소방당국하고는 도로 통제를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상인들 측에서 사전에 안전에 대한 대비를 요청했다. 또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사안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어서 확실히 행정적인 협조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있는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건 어떤 겁니까? 이 사안들을 들여다보시고 또 취재하시면서. 방금 전에 이제 외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외신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군중 통제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뭐 집회라든지 시위를 할 때 굉장히 질서를 많이 잘 지켜지는 곳인 이런 평화로운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게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례로 보면 이전에 이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대규모 집회, 정말 넓은 지역에 거쳐서 많은 인원들이 모였는데도 뭐 큰 사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게 작동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많은 인원이 모일 걸 예상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거기도 하고요. 해외 사례를 봐도 이번에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에도 이제 헬로윈을 즐기려고 많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땐 홍콩에서는 경찰이 자체 매뉴얼을 이제 발동을 해서 이제 도로를 폐쇄하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인파를 좀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평화롭게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경찰 측 그리고 행안부 정부 측의 책임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하나 뼈아프긴 하지만 짚고 넘어가죠. 이제 외신들을 서재희 기자가 많이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국내 언론이 초기 보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기자들 인터뷰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시신 영상 보여준 부분이라든가 외신과 비교될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뭐 큰 차이가 없었는데 과장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뭐 모자이크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화면을 흐렸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CNN 방송을 보면 지금도 상당 부분 모자이크 없이 원본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얼마나 이제 충격적인 장면은 빼고 모자이크를 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걸러서 내느냐. 이걸 보면 우리 언론은 분명히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아마 그 당일은 굉장히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언론에서 당황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평소 이제 일반 재난 상황에서의 했던 그런 방식대로 화면을 흐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사실 이번 사고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긴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모자이크를 쳐도 충격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노출되면서 이제 문제가 지적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분들께 너무 공격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거하고 예의를 갖추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좀 그런 행동들은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봐도. 사실 저희 세대는 삼풍백화점 붕괴라든가 성수대교 이 붕괴 같은 사건을 취재도 하고 또 봤던 세대라서 이걸 늘 이렇게 설명해 왔거든요. 압축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성장통처럼 우리가 서둘러서 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랬는데 이번 건은 두 가지 면에서 더 충격적인데 하나는 압축 성장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세월호라는 참사를 맞고 나서 또 그 후에 최악의 압사 사고를 맞게 되니까 이것도 당황스러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 기자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또 무슨 법 만들고 그런다고 해도 사라질지 이런 문제. 그런 법은 이제 뭐 당연히 제도는 정비해야 될 텐데 저는 이번 사태의 약간 먼 원인 그러니까 이게 뭐 직접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분절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돼가고 이제 기성세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할로윈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왜 그렇게 많이 모인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을 이동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 저만 몰랐을 거예요. 많은 아마 경찰에서 잘 모르고 또 구청에서 잘 몰랐을 거예요. 어느 예. 정도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많이 흥분한 상태에서 많이 모여 있는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날 집회에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동원돼서 집회를 이제 통제를 질서를 유지를 하긴 했는데 반면에 이쪽에는 좀 아무래도 적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우리 사회가 이제 나이나 뭐 성별 이런 계급 사는 지역 이런 여러 가지로 너무 분절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반증일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시네. 자, 저도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이 딱 그 특정 세대잖아요. 근데 이 세대 간의 분절이 정말 저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낀 게 예.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초반만 해도 그런 헬로윈을 즐기는 문화 자체를 약간 음성적이고 과연 우리가 그것까지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그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 더 서로를 좀 이해하는 세대 간의 그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소재원 듭니다. 작가가 SNS에 이렇게 올렸더군요. 그렇게 이번 할로윈을 즐기던 젊은 세대를 비난하던 중장년들한테 2002년에 당신의 젊음은 어땠는가 했는데 그렇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의견, 질문, 제안, 제보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9년 개최 예정인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어디서 열리나 했는데 다름 아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합니다. 엥? 거기 사막 있고 그런 데 아니야? 대체 어떻게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나라에서 동계 스포츠 대회를 연다는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내건 비장의 무기, 무려 60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짓고 있는 신도시 네옴입니다. 고도가 해발 1500m 이상으로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눈이 내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스키장을 포함한 초대형 리조트를 만들어 동계 아시안게임을 치르겠다는 거죠. 사우디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을 열게 되면 무려 12년 만에 대회를 치르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개최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시아권 국가 중 눈이 내리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기도 하고요. 스키, 빙상, 썰매 등 시설 유지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서요. 경기장 시설을 제대로 구비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 나라는 일본, 중국, 한국, 카자흐스탄 이 네 나라뿐이죠. 그럼 사우디는 왜 굳이 다른 나라들이 개최하지 않으려는 동계 아시안 게임을 열려고 하는 걸까요? 지난 2017년 정권을 잡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며 나라를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는데요. 과거 화석 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관광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사우디는 다가올 2034년에는 하계 아시안 게임도 개최할 예정이라 하고요. 2030년에는 이집트, 그리스와 공동으로 월드컵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해요. 하지만 모두가 사우디의 변화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해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성 인권 문제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한 사우디가 이런 의혹과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대형 스포츠 경기를 유치한다는 거죠. 또 사우디의 기후 특성상 모자라는 눈은 인공눈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는 말에 자원을 낭비한다는 쓴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청취자 현채옥 님이 책임을 자칫 개인한테 돌릴까 봐 우려를 하고 계시군요. 지자체장과 구청장, 행안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뭐 거기서 앞으로든 뒤로든 뭐가 의미가 있나요? 밀었다기보다 밀렸다가 맞는 거겠죠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여론들도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요. 아까 경찰관 안전사고를 책임지던 현장에서 분의 형이 제보 문자도 하나 주셨는데 이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히 크다고요. 이 사태 수습 과정에서 참 어려우셨겠죠. 이분들이 매뉴얼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사전에 예방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이슈는 폴란드와의 원전 협력 얘기입니다. 사실 초반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폴란드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를 협력 파트너로 정하면서 우리가 고배를 마셨다 졌다. 이 원전 수출에 대해서 희망을 접고 있었는데 2단계 사업이 있고 이게 민간 분야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수원이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약간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그 정부에서도 고배를 마셨다는 해석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고 우리가
패배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폴란드란 나라가 네. 유럽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캐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70% 이상을 석탄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지금 뭐 기후 위기 상황, 우리 석탄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원전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 확정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6개의 원전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미국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또 다른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위치에 짓는 다른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짓는 그런 사업인데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LOI를 맺었습니다. LOI는 협력 의향서인데요. 이게 좀 MOU하고 비슷한 성격도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는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은 하지만 아닌 거죠. 좀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해나가는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언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은 야체크 사신 이 폴란드 부총리가 예.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얼마 정도 확률로 그러면 이게 지어지느냐 했더니 100%라고 말을 100%라고 했거든요. 얘기했죠. 여기서 좀 뒷얘기를 드리자면 이 야체크 사신 부총리의 그러니까 폴란드 국내 정치적 입지가 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는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예. 다만 조금 취재 기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게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지 2기를 지을지 4기를 지을지 그다음에 사업 규모가 얼마일지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지금부 단계부터 엄청나게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이제 1단계 사업 그러니까 정부 추진 사업에서 그 수주 반대는 실패를 했지만은 예.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걸 좀 만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1단계 수주 관련해서 직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우리한테 이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무래도 견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도 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기술 가지고 수출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런 태클을 건 건데 이 문제는 그럼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걸로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소송입니까? 소송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소송의 향방에 따라서 사실 2단계 우리가 수주할 걸로 예상이 되는 사업도 이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래요? 법원이나 아니면 미국 행정부가 역시 이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지만은 예. 그것보다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이다. 이런 쪽을 물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도 남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협의를 잘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년 만에 한국형 완전 수출길이 열렸다. 우리는 기뻐했는데 미국이 오히려 이걸 견제 혹은 막으려는 게 아니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같은 데서 미국 쪽에 줄을 섰는데 오히려 미국의 견제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보고서들을 좀 읽어봤는데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소제목이 뭐였냐면요. 예. 미국은 원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패권을 찾고 싶어한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좀 견제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예. 중국과 러시아가 이 원전 시장에서 두각을 굉장히 많이 나타냈거든요. 왜냐하면 예. 정부 차원의 지원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미국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미국 쪽에 줄을 섰는데 줄 서고도 뭔가 뺏기는 느낌이 IRA 당시에도 그렇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그렇고 사실은 13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 얘기를 하면서 증시에서는 기대가 컸거든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라 그래서 원자력 쪽을 중요한 테마로 꼽았는데 최근에 빛이 좀 바래다가 물론 2차 협력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뭔가 우리의 입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 견제하면 기대와 달리 별게 없는 겁니까?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수준했는데 네. 실제 시공 능력이 있는가는 많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979년이었죠. 예. 미국 내에서 3마일 원전 사고라는 아주 큰 사고가 나면서 사실상 미국 내에서 새로 원전을 거의 못 짓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납품을 받아서 아마 지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직은 이게 완전히 실패할 거다, 완전히 성공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예. 우리나라는 특히 원전 관련해서는 정파적으로 두 쪽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양면 제가 보기에는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이고. 예. 이때 이제 우리나라 외교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상 전략을 잘 세워서 예.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야지 이걸 좀 레드옵션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가 되면은 원천 기술도 반도체 원천 기술 비슷하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한미 정상회담 당시 그 원전 협력에 대한 어떤 의사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선례를 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예. 기대가 앞서면 늘 실망이 컸던 전례들도 있어서 원전 산업의 경우도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그 폴란드 이 원전 협력과 관련한 내막을 취재하셨던 우리 박대기 기자가 잘 전해주셨고요. 지금까지 KBS 서재희, 박대기, 김지숙 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저는 잠시 후에 뉴스 듣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죠. 뭐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고령화 문제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활력을 확연히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상수가 된 이 문제에서 기회라는 면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주목할 만한 산업부터 기술 또 투자의 기회까지 살펴보죠. 10시 5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진행한 희망 달팽이전 캠페인을 기획한 이가람 주임입니다. 희망 달팽이전 캠페인은 청각장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택배로 받은 달팽이 저금통을 꾸미고 청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메시지 카드를 작성해 사랑의 달팽이로 돌려보내면 연말에 전시를 하고 인공달팽이관 수술 아동에게도 전달합니다. 총 2,470명이 참여를 했고 일부 참가자는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알 수 있어 좋았다는 후기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면 서로 잘 이해하는 우리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